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민호의 손이 내 왼뺨을 때렸다.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접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깨진 듯 했다.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 떠있는 5글자. 이건 폭력입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에 피 맛이 났다. 민호는 웃었다. 아이 장난 좀 그만해.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만 내쉬었다. 시아버지는 TV 볼륨을 조금 올렸다. 준이는 다시 앉았다.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껐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남은 음식을 먹었다. 김치찌개가 식어갔다. 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12년 동안 그랬다. 민호를 만난 건 26살, 회사 선배 소개였다. 그는 잘 나갔다. 나는 평범했다. 결혼 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민호가 원했다. 집에서 편히 살아. 그 말은 달콤했지만 곧 무게가 되었다. 처음 손이 올라온 건 결혼 3년째였다. 내가 준이 유치원 등원 시간을 늦었다는 이유였다. 그 뒤로 이유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웃지 않아서, 내가 너무 웃어서, 내가 민호 말에 대꾸해서, 대꾸하지 않아서. 나는 견뎠다. 이혼하면 준이가 어떻게 되나?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되나? 민호 회사 사람들 입이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 이혼녀는 아직도 낙인이다. 특히 아이 있는 여자는 더하다. 그래서 나는 입 다물었다. 화장으로 멍을 가렸다. 민호는 다음 날 항상 선물을 사왔다. 명품 가방, 목걸이. 미안해. 내가 흥분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밤은 달랐다. 준이가 본 거다. 15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얼굴에 닿는 걸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다. 태블릿으로 촬영한 영상이 내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있었다. 나는 새벽 3시에 그 영상을 열었다. 민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내 머리가 옆으로 꺾이는 순간, 준이의 눈이 화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숨겼다. 깊은 폴더 속에.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나는 준이를 학교에 보냈다. 우리는 서로 그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준이는 더 말수가 적어졌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지금까지 나는 참았다. 그 참음이 나를 지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준이의 눈빛을 본 뒤로 그 믿음이 흔들렸다. 참는 게 정말 보호였나? 아니면 그냥 포기였나? 나는 민호의 하루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골프 약속,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 모든 게 똑같았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가장, 성공한 남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균열을 어떻게 넓힐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해가 밝았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나에게도, 준에게도. 그는 명절 전에 새 차를 샀다. 벤츠 최신형. 가족 다 같이 타고 다니자,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목소리는 건조했다. 준이는 방에 틀어박혔다.
공부한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헤드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가정폭력 관련 영상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봤다. 준이가 영상 아래 댓글을 읽고 있었다. 신고하세요. 도망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준이는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화면에 뜬 문장. 가해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준이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처음으로 상담소를 검색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민간 쉼터 목록, 변호사 상담 후기. 밤늦게까지 읽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민호는 돈이 많았다. 변호사도 비싼 사람을 쓸 게 뻔했다. 나는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 준이는 어떻게 될까? 민호는 준이를 뺏으려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시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준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5글자. 이건 폭력입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민호가 샤워할 때 그의 핸드폰을 열어봤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기념일. 나는 카톡 대화를 캡처했다. 여자 이름이 여러 개였다.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달랐다. 애정 표현, 호텔 사진, 늦은 밤 통화 기록. 나는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캡처를 계속했다. 클라우드의 별도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보험.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나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떠날 생각조차 못한다고. 그 오만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일정을 더 자세히 알았다. 회사 프로젝트, 중요한 미팅 날짜, 거래처 대표 이름. SNS도 뒤졌다. 민호의 인스타는 가족 사진뿐이었지만 팔로워 중 한 여자가 자주 댓글을 달았다. 같은 여자였다. 나는 그 여자의 계정을 찾았다. 비공개였지만 민호가 좋아요 누른 게시물이 있었다. 여행 사진, 커플룩.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계산을 느꼈다. 이걸 어떻게 쓸까? 언제 터뜨릴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호가 가장 아파할 지점을. 그는 채통을 중시했다. 회사 이미지, 가족 이미지. 그걸 무너뜨리면 된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모아야 했다. 더 확실해야 했다. 준이가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무서워.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준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준이는 내 품에서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봄이 왔다. 민호의 회사 주식회가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더 바빠졌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의라고 나갔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민호의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사진 찍었다. 세금 계좌, 해외 송금 내역, 거래처와의 비밀 계약. 나는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가 됐다. 민호가 자랑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다. 원가 조작, 뇌물 의심.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처음엔 전화 상담,
그 다음 직접. 강남의 작은 사무실. 변호사는 여자였다.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에 말했다. 나는 준비된 USB를 건넸다. 영상, 캡처, 사진. 변호사는 조용히 봤다. 이건 충분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이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나를 얕봤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와 말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옛날부터 들었다. 이제는 웃음만 나왔다. 나는 그의 술 취한 모습을 촬영했다. 욕설, 폭언. 증거는 쌓였다. 준이와의 거리도 멀어졌다. 준이는 나를 피했다. 내가 변했다고 느꼈을 거다. 예전에 온화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차가워졌다. 준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이것도 준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준이가 아버지의 폭력을 잊지 않게? 다시는 그런 아버지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나는 민호의 거래처 여자와 연락을 시도했다. 가짜 계정으로. 그녀는 쉽게 넘어왔다. 민호와의 관계를 자랑했다. 사진을 보냈다. 나는 저장했다. 그녀는 민호가 이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캡처했다. 민호가 가족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여자는 몰랐다. 그 무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여름이 되자 민호의 스트레스가 커졌다. 상장 심사가 까다로웠다. 그는 집에서 더 자주 화를 냈다. 나는 피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쳤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피곤의 이유는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복수의 맛을 봤다. 아주 작은. 민호가 중요한 미팅날 그의 차에 일부러 흠집을 냈다. 보험 처리하게. 그는 화를 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 사소한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가을이 깊었다. 민호의 회사에 금융감독원 조사가 들어왔다. 누가 제보했는지 몰랐다. 민호는 밤늦게 들어와 나를 탓했다. 너 최근에 이상한 데 다녔지?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믿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를 의심했다. 그 의심이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준이와 이야기를 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엄마가 아빠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준이는 놀랐다.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준이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아빠랑 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울 뻔했다. 대신 준이를 안았다. 이번엔 준이가 나를 안아줬다. 민호는 점점 무너졌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언론에 기사가 났다. 대기업 임원 비리 의혹. 민호 이름은 안 나왔지만 회사 이름이 나왔다.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나에게 손을 대려 했다. 나는 피했다. 이제 안 돼.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뭐, 나는 반복했다. 더 이상 안 맞아. 민호는 웃었다. 미쳤어.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별실에서 잤다. 이혼 소장을 준비했다. 변호사가 완성했다. 재산 분할 50%,
양육권 나, 위자료. 민호는 받자마자 전화했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잖아. 민호는 소리쳤다. 협박했다.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끊었다. 민호는 거래처 여자와 헤어졌다. 그녀가 협박했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보냈다. 익명으로. 영상, 대화, 사진. 그녀는 민호를 고소했다. 성희롱으로.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민호는 징계받았다.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준이가 나를 이상하게 봤다. 엄마, 너무 차가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변했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겨울이 다시 왔다. 정확히 1년 만에 또 크리스마스였다. 민호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나는 갔다. 민호는 수척해졌다. 화해하자 말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민호는 눈물을 보였다. 처음 봤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날,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영상, 대화, 의료 기록. 민호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가정 내 사소한 다툼, 판사는 영상을 봤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준이도 증인으로 나왔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판결은 나에게 유리했다. 재산 절반, 양육권, 위자료. 민호는 항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언론에 이름이 났다. 가정폭력 전력 있는 전 임원. 민호의 인생은 끝났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빈 쇠리 되었다. 준이는 나와 살았지만 말수가 적었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준이에게 물었다. 후회해.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읽고 찢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정말 나 때문인가? 아니면 민호 때문인가? 나는 모른다. 새해 첫날 아침,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렸다. 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민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삭제하지 않았다. 너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깨졌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차가웠다. 예전에 나는 어디 갔나? 준이를 위한 거였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민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빈 껍데기 되어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일어섰을까? 나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나는 준이 방문을 열었다. 준이는 깨어 있었다. 나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서로를 봤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있었다. 복수, 상처, 잃어버린 가족.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폭력이었나?